안녕하십니까.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실전 문제풀이 후반부 들어갑니다. 청소년상담소 1급 기출문제를 소개해드렸다라고 했는데요. 그 후반부는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39번 문제가 바로 그건데요. 39번 문제 보시면 학습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실험연구에서 실험 집단의 사례수가 5명, 시험의 평균 점수가 90점이고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여기 비교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도 하죠. 비교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통제 집단의 사례수는 6명, 시험의 평균 점수는 80점, 표준 편차는 소수점이 나왔네요. 3.6으로 나타났다. 통합 표준 편차, 통합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효과의 크기를 계산한 값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펙트 사이즈, 효과 크기를 내는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표본으로 인한 보정은 없고 계산값은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라라고 했는데요. 소수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런 것을 단서로 줄 때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계산기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의 공고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과 크기의 공식을 통합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내봐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통합 표준 편차가 분모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효과의 크기를 볼 때는 실험 연구잖아요. 그러면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보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고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가 낮으면 이게 간격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즉 영향이 있구나.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에서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빼는 겁니다. 분자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가 90점이었고 이 녀석이 80점이었어요. 그래서 90-82 분자로 계산이 끝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통합 표준 편차가 문제다. 이게 이제 공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풀 수 있어서요. 공식을 암기해야 한다. 자, 통합 표준 편차는 자, 제곱근입니다. 루트를 씌워요. 자, 루트를 씌워서 이것도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스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소스를 가르쳐 줬는데 사례수를 알려줬잖아요. 사례수. 제가 여기 실험 집단을 편의상 X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교 집단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사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사례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사례를 N이라고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N1, N2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조금 어려운데 분자는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마이너스 2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표준편차 가르쳐 줬죠. 표준편차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 용어로 썼기 때문에 여기도 영어로 쓰시죠. X 사례수 N1이라고 했는데요. 사례수 마이너스 2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 X가 실험 집단이거든요. 표준편차 알려줬죠. 표준편차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더해야 합니다. 야, 뭐가 남았죠? 비교 집단이 남았죠. 비교 집단을 우리가 Y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Y 사례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표준편차도 알려줬죠. 표준편차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표준편차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사례수가 얼마죠? 실험 집단의 사례수가 5고요. 그 다음에 y 집단의 사례수, 비교 집단의 사례수는 6이 됩니다. 그러면 5에서 6을 더하면 11,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은 9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루트 9가 됐네요. 앞에 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기에 루트 9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루트 9니까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문제죠. 이게 여기 보시면 3.6이란 게 있었거든요. 이게 3.6이에요. 3.6을 제곱하면은 소수점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그냥 이렇게 계산기 없어도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x 사례수가 얼마죠? x 사례수는 5죠. 그러면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죠. 그럼 여기가 4가 됩니다. 쓰겠습니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4. 2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4죠. 4, 4, 16. 루트 16이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게 나오죠. y 사례수가 어떻게 돼요? y 사례수가 6입니다. 그러면은 6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5가 되고요. 5 곱하기 자 3.6이죠. 3.6의 제곱이 됩니다. 3.6의 제곱.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계산을 해 놨는데 그 계산식을 보시면 앞에가 1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2.96이 나옵니다. 여기가 6이었잖아요. 여기 6 마이너스 5잖아요. 이게 이제 3.6의 제곱, 이게 12.96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통합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은 밑에 분모가 3이었잖아요. 9가 나왔으니까 3분의 8.9가 나옵니다. 3분의 8.9. 자, 이 부분이 3분의 8.9가 나온다는 거죠. 소점 첫째 자리까지 내라겠으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2.96이 나옵니다. 2.96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아까 1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96분의 얘가 10이 되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은 3.3, 3.37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3.3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한번 안 보고 해보실래요? 효과 크기를 통합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통합표준 편차 분의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 마이너스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통합표준 편차를 내야 되죠. 통합표준 편차는 루트가 됩니다. 자, 글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험 집단의 사례수 더하기 통제 집단의 사례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실험 집단의 사례수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에 더하기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의 사례수 마이너스 1 곱하기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이게 분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분모와 분자를 전체를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합표준 편차다. 공식을 좀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3입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쉬워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인데 자, AB 설계, AB, A 설계, BAB 설계, AB, AB 설계, 다중기초선 설계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AB, CD 설계라는 것도 있죠. AB, CD 설계는 단일 사례 설계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ABCD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심각하게 자이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 힌트 나왔네요. 시급한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로
기초선 측정 없이라고 했어요. 기초선 측정 없이 바로 개입에 돌입했다. 그럼 B로 시작했다는 소리죠.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후 잠시 치료를 중단했답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선 단계 A라고 합니다. 그 경과를 보며 다시 개입했습니다. B가 되겠네요. 아동의 호전된 상태가 개입해야 한 것인지를 검증했다. BAB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41번 문제는 종단 자료 유형화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애 주기 만성형 비행 집단과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 집단과 무비행 집단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이 되었대요. 그럼 이건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것은 범주형 변수라고 말할 수 있죠. 구분했으니까 범주형 변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명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왜? 범주로 구분했으니까. 성별, 남녀 하듯이. 자, 무비행 집단에 대비하여 각 비행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독립 변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분석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비행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런 집단들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독립 변수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독립 변수가 어떤 독립 변수들이 바로 이 무비행 집단에 대비해서 각 비행 집단에 소속될 확률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걸 보는 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썼던 것이 바로 뭐냐? 종속 변수가 됩니다. 종속 변수는 일반적으로 하나잖아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고 원인이 여러 개고 결과는 하나인데 이 녀석은 결과가 3개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종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여야 됩니다. 종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여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시험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여러 개다 기억해 주시고 종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3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다항이라 하고요. 2가지는 이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답이 됩니다. 5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죠? 카이제곱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 명목척도가 변수일 때 두 명목척도 간을 비교할 때는 카이제곱 검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인 분석은 요인 타당도를 검증할 때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잠재 계층 또는 잠재 집단 또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횡단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라고 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도 횡단 자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군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클러스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있으면 이 전체 중에서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이 나누어지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군집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3집단이 바로 이제 종속 변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소속될 확률이 종속 변수인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만드는 독립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됩니다. 42번. 자, 종단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장이 나오면 종단입니다. 성장 나오면 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단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종단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종단 자료를 통해서 성장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2가지가 바로 2번이 종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라든지 군집 분석, 이 두 가지는 횡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횡단 자료는 일정한 시점의 자료입니다. 일정한 시점의 자료를 우리가 횡단 자료라고 하고,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종단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 힌트를 좀 팁을 드리면, 디귿의 성장 혼합형 모형 있잖아요. 또는 성장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성장 혼합 모형은 이퀄 저기 있는 성장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하고요, 잠재 성장 모형하고요, 니은에 있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 대신에 잠재 집단 분석, 잠재 계층 분석,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혼합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성장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종단자를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종단자를 활용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설의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읽어주시고, 성장이 나오면 종단이다, 성장이 나오면 종단이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43번 문제. 자, 질적 연구 방법에서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성적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정성적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 양적 연구할 때 보통 SPSS 프로그램이나 SAS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데, 에이모스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질적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43번의 해설을 잠깐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거기 보면 3번에 CAQDAS가 있습니다. CAQDAS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컴퓨터가 지원하는 질적 자료,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컴퓨터 어시스티드 퀄러터티브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컴퓨터로 지원하는, 컴퓨터 지원 기반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성적 소프트웨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죠. 질적 연구는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숙인을 1년 동안 심층 면접도 하고 관찰도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사 자료가 많이 있을 건데,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맞고요. 분석 과정에서 언제든지 로데이터, 원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왜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로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체계화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찾고,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소프트웨어는 연구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타당도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코드나 주제들과 관련된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는 텍스트가 상당히 서술화되어 있는 글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적 연구 보면은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에 저장해서 우리가 조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연구가 질적 연구인지 아시죠?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현상학적 연구는 어떤 사람의 생활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그 경험의 의미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학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당연히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4번 들어갑니다. 44번은 상담 기법 효과가 나왔고요. 상담자 효과가 나왔고요. 상담 장소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울 감소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고정효과 3원 분산 분석에서 가능한 F검정의 최대 횟수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산 분석은 F검정을 한다.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자, F검정을 할 수 있는데 최대 횟수는 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산 분석 항이 있는데 이게 3원이 있잖아요. 제가 1, 2, 3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3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이 있어요. 분산 분석항에 주항이 있고 상호작용항이 있습니다. 상호작용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울이 뭐냐면 종속변수거든요. 우울 감소라고 했으니까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보통 상담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담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 장소가 여러 장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변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또 안으로 쪼개서 들어가 보면 상담 기법의 평균 비교, 그 다음에 상담자의 평균 비교, 그 다음에 상담 장소의 평균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주항이 들어가는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것을 X1이라 하고 이걸 X2라 하고 이것을 X3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그럼 이게 Y잖아요. 그러면 이걸 Y라 할게요. 이게 Y면 X1이 Y에, X2가 Y에, X3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3원 분산 분석의 주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항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호작용항은 뭐냐? 2개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X1과 X2가 결합하고 Y, 그 다음에 X1과 X3가 결합해서 Y, X2와 X3가 결합해서 Y.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죠. X1, X2, X3가 Y.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항이라고 그래요.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4개가 있으니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7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노바 검정을 하잖아요. 아노바 검정에서 통계표에서 F값이 나옵니다. 그 F값을 통해서 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유의미성을 판단할 때 그 F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P값도 통계표에서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5입니다. 실험집단, 통계집단, 위학집단 간의 분산 분석에서 자, 등분산 검정이 나왔습니다. 등분산을 검정하는 레벤 테스트, 레벤 검정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면 차후 연구의 후속 조치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등분산 검정 후에 동질성 검정을 합니다. 등분산 검정 후에 등분산,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등분산 검정을 합니다. 등분산 검정은 크게 레벤 검정이 있고 바틀렛 검정이 있습니다. 자, 레벤 검정과 바틀렛 검정이 등분산 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한 후에는 동질성 검정을 한다. 동질성 검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등분산성을 검증하는 레벤 테스트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자, 등분산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어요. 등분산이 가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시작!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암기법처럼 들어가면 좋아요.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번 회차의 문제에서는 암기할 것이 많이 있죠. 외울 것은 외워주세요. 성장 나오면 종단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통합표준 편차의 공식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됐죠? 서열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은
등위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외우라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변수가 명목척도일 때 적합한 통계 기법은 카이-제곱 검정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생각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등분상 검정한 다음에는 동질성을 봐야 된다.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된다. 답은 4입니다. 바틀렛 검정도 등분상 검정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자, 해설에도 있습니다. 46번입니다. 다음 연구 제목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입니다. 이건 쉬운 문제인데요. 자, 자아 탄력성이 있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있는데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모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아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자아 탄력성이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원인, 독립 변수가 되고 여기는 결과,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별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성별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가 이게 달리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작,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무슨 변수를 한다?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조절 변수라고 그래요. 이 모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독립 변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할 수 있고요. 조절 변수 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는 모릅니다. 매개 변수는 중간다리 역할하는 거.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하는 게 매개 변수라고 가르쳐 드렸죠. 분석 단위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개인 단위죠. 개인 단위. 자, 이걸 분석 단위라고 해요. 분석 단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분석 단위 알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47번 문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유의 수준이 나왔어요. 유의 수준은 알파, 유의확률은 P. 자, 이것이 크면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차분하게 보죠. 이건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좀 좋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알파를 0.05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P 값을 여기 보세요. 유의 수준보다 유의확률이 더 크대요. 그러면 0.08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의 수준보다 P 값이 더 크죠? 자, 그럴 때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럴 때, 이거 아시잖아요. 이럴 때 유의합니까? 유의하지 않습니까? 유의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아니,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통계적으로 유의하잖아요. 근데 P값이 알파보다 컸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게 무슨 가설? 대립가설이. 그러면 대립가설이 어떻게 돼요? 기각되는 겁니다. 유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것이 연가설이거든요. 연가설은 어떻게 되죠? 채택됩니다. 연가설은 뭐한다? 채택이 됩니다.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맞죠? 연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면 채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문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결과는 0.05에서도 유의할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유의 수준이 알파죠. 0.0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한 결과라 그랬어요. 그럼 P값이 여기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P값이 0.000이 나왔어요. 되게 통계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0.01보다 이게 작잖아요. 그럼 이거 유의해야 안 해요? 유의하죠. 유의해요. 그러면 유의 수준 알파 0.05에서도 유의할까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지문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집단 평균의 표준 편차와 통제 집단 평균의 표준 편차가 각각 작아지면 연가설을 기각할 확률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표준 편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표준 편차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효과 크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하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지 표준 편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실험 집단의 리을,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평균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의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유의 확률이 P값이죠. P값이 낮아지면 좋죠. 이렇게 P값이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P 유의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 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거죠. P값이 낮아졌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함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커졌으니까. 그래서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디귿은 표준 편차 안 본다는 거 신경 쓰면 안 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 자체가 이거 틀린 거니까. 자, 우리가 실험 설계할 때, 실험 연구할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다.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를 했고 통제 집단은 실험 처치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평균 점수 차이가 커야 돼요. 차이가 커야 좋은 거예요. 차이가 크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유의 확률로 말하면 유의 확률은 작아지게. 유의 확률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거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 자, 48번 문제. 무응답과 그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2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라는 게 있어요.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제곱을 확인한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무응답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무응답과 관련이 없다라고 써놓으시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는데, 자, 앞에 잠깐 보시고 제가 설문지를 받았는데 응답자가 응답을 안 했어요. 5번 항목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무응답이거든요. 이해되죠? 이걸 항목 무응답이라 합니다. 항목 무응답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했어요.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개인을 찾아갔어요. 면접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못 받았죠. 이게 바로 단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했는데 그 개인이 면접을 거절했다든지 아니면 갔는데 부재 중이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단위 무응답이라 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자, 3번 읽으세요. 시작. 종단 자료에서 무응답은 항목 무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무응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문항에 항목에 응답을 안 한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부재 중이거나 그 다음에 면접을 거절했을 때, 개인이요, 거절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위 무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응답이 무작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무응답이 응답지가 있는데 그 무응답이 무작위로 발생했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무작위 오류 배웠잖아요. 무작위 오차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무작위로 막 체크하면서 여기 안에 무응답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 사례에서 제거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설문지를 받았는데 무응답이 많아요. 그럼 제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설문지를 그 통계 안 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응답치로 뭐 한다? 대체할 수 있어요. 다른 응답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수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적절한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응답치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응답을 여러 응답치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응답을 결측치라 합니다. 결측치. 결측값이라고 하죠. 결측값. 이 결측값이 생겼을 때 다른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 마할라노비스 거리, 우리가 이제 이상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상치. 자, 평균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이 있으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값들이 있어요. 이렇게 뚝뚝. 그걸 우리가 이상값, 이상치라 하거든요. 자, 이 이상값이 있으면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거리의 제곱이나 거리가 좀 거리값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치가 있으면 거리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치는 평균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해설을 잠깐 보시죠. 답은 2번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자, 48번 문제 해설을, 죄송합니다. 48번이죠. 48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평균과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평균값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떤 값들이 있는데 그것이 평균과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계값에서 표준 편차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자료 하나가 평균과의 거리가 있을 건데 그것이 표준 편차와 얼마 정도의 몇 배의 차이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마할라노비스 거리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어떤 값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값인지 또는 얼마나 이상한 값인지를 수치하는 방법이다. 여기 있잖아요. 이상치, 이상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 좀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매일매일 차가 정확히 20대만 지나갑니다. 고정적으로 20대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차가 21대가 지나갔습니다. 20대만 쭉쭉쭉 지나가다가 하루는 21대가 지나갔습니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20대만 쭉 지나갔는데 매일매일 이상값이 생겼잖아요. 21대가 생겼어요. 그걸 마할라노비스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어느 날은 10대, 어느 날은 30대, 어느 날은 24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들쭉날쭉한 경우에 21대가 지나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들쭉날쭉하니까. 자, 이럴 때는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작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든 사례, 아주 이상한 값이 등장하면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에 등장한 적은 없어요. 2급 시험에. 답은 2번입니다. 무응답과는 상관없잖아요. 자, 4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49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건 쉬운 계산이에요. 전체가 125명인 어떤 변수를 빈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야 되는 것이 평균이고, 두 번째 내야 되는 것이 중앙값이고, 세 번째 내야 되는 것이 분산이래요. 이걸 값을 더해서 합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내보겠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냅니까? 자, 전체 인원이 125명인데요. 125명이 나오죠? 여기 125명. 근데 합계가 얼마예요? 1250점이 계산하기 쉽게 나왔네요. 자, 1250점이고 사례수가 125명이에요. 그러면 10이 나오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값이 있습니다. 자, 중앙값이 있는데 이 중앙값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죠. 자, 4등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4등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기를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라고 그래요. 자, 여기 딱 가운데잖아요. 이게 중앙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앙치 중앙값인데 이게 2사분위수예요. 이거를 2사분위수라고 해요. 여기가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격으로 1, 2, 3, 4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2사분위수가 얼마죠? 9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있습니다. 자, 분산은 값이 커요. 분산은 값이 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요. 값이 크니까 분산의 제곱근인데요. 분산의 제곱근을 낸 것이 표준편차입니다. 아시죠? 표준편차. 자, 그럼 분산값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죠. 표준편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준편차값 알려줬네요. 3이네요. 3의 제곱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 10 더하면 2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한 문제씩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자발적 참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과학적 연구의 조건과 배치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발적인 참여, 고지된 동의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이게 옳죠. 옳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연구를 생각해 보시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고지된 동의를 받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걸 자발적이면서 고지된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를 할 때. 자, 그러면 연구가 어려운 경우 소수화가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소수화 경향이 생겨요. 연구 대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수화 경향이 생깁니다. 소수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학적 연구의 조건에 뭐가 있죠? 과학적 연구 조건에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성, 대표성,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에 의한 일반화가 필요한데 여기는 일반화가 한계가 되죠. 일반화가 소수화가 되니까 일반화가 한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치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고통은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고통은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의 고통이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느냐,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IRB라 하는데 이 심사는 소속 대학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설에도 제가 넣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학회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속 대학은 대학이고 학회에서도 이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학회,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연구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단 연구가 그래요. 자, 집단 연구는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1대1의 연구라면 익명성 보장은 되겠지만 연구자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과 같은 집단 연구, 실험 연구를 할 때 실험 연구가 이게 들어가죠. 자, 실험 연구를 할 때 익명성 보장이,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과학적 연구는 연구윤리와 관계가 있죠. 비과학적인 연구도 연구윤리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비과학적 연구는 관행상 하는 어떤 전통적인 연구,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의 권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비과학적 연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윤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비과학적 연구, 전통이나 전문가의 권위나 상식이나 직관, 이런 것들이 비과학적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도 연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윤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밑에 있는 박스는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드렸는데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출문제를 실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잘 염두에 두었다가 암기할 것은 제대로 암기해 두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